굉장히 옛날 논문인데 보시면 설진의 과거와 미래 뭐 이런 논문이에요. 굉장히 옛날 논문이에요. 원나라 때 오시 상한 금경록에 지금의 설진이 도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과 달라요. 지금의 설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뭐 3000년 전에 혹은 내경에 나온 얘기는 아주 추상적이고 실제 지금 하는 거랑은 뭐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진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원나라 때로 가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설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근대 학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의학에 기반하지도 않은 학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홍채를 가지고 진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 있잖아요. 뭐 귀의 모양을 보고 진단한다든지 이런 게 뜯어보면 그렇게 한의학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침, 귀에 놓는 침은 프랑스에서 개발됐거든요. 한의학 이론에 바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 부분이 좀 굉장히 소홀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 설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진단에 활용하는 뭐 이런 논문입니다. 뭐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의학 너무 추상적이잖아. 객관적이지 않고. 근데 이런 식의 노력으로 뭐 한약을 객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치은인데 치은이 이빨 자국이에요. 혀에. 자,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신양어다. 이거는 비장과 신장에 양기가 부족하다. 저도 학교 때 이렇게 딸딸 외워서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제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근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매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혹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설 밑에, 혀 밑에 정맥을 관찰하는 이런 방법들은 전혀 뭐 근대 이전에는 기록된 방법들이 아니에요. 다 그러면 결국 19세기, 20세기에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만들어낸 것도 좀 웃겨요. 설진 얘기를 좀 뭐 들어가는 김에 한번 좀 더 해보죠. 이게 원나라 때 오시 상한 금경록 원본이에요. 여기 설진 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백태가 있고 여기는 본색이다. 뭐 이런 설이 있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백호탕과 인삼을 쓴다. 백호가 인삼탕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긴 본색이고 설태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뭐 화해를 시켜준다. 소시오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백태가 이쪽에 있고 여기 본색인데 이거랑 좀 다르네요. 좀 더 앞에까지 뭐 올라왔어요. 설좌견 백태한데 활짝 매끈매끈하다. 습이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쓰는 설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본 그 설의 진단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 뭐 근거가 어떻게 있느냐? 라고 할 말이 참 없어요. 근데 이 지오바니 책을 보면 한술 더 떠요. 지오바니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끝이 하얗고 소관이 검은 거, 혹은 오른쪽이 하얀 거. 뭐 여러 번 시험 문제도 외워야 되는 게 설 끝이 하얗다. 그러면 그건 표증이에요. 뭐설 끝은 표의 사인이 나타나고 설 속은 리의 사인이 나타난다. 뭐 혀의 오른쪽에는 기의 사인이 나타나고 왼쪽에는 혀의 사인이 나타난다. 이런 누군가의 구라를 지오바니가 가져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지오바니의 그 임상소적을 보면 뭐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제가 보기에는 뭐 화이트 앤 옐로우, 화이트 앤 그레이, 화이트 앤 블랙 해가지고 화이트 앤 블랙이 있으면 뭐 스플릿 댐니스가 있다. 옐로우 앤 블랙이 있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는 있는데 검증은 안 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실제 진단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지도설이에요. 이게 치은이에요. 아까 얘기한.
현대인들 보면 치은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한 4분의 1 정도는 치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다 비신양어에 해당할까요? 비신양어는 그냥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장과 신장의 양이화다. 최근 설진책을 보면 이 치은을 가지고 습담으로 보기도 해요. 습담으로.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보면 이제 비신양어 진단을 제일 많이 하던데 혀에 이렇게 치은이 생긴 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이 양기가 허하면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 부종은 그냥 부종이 아니라 진무탕 같은 거를 써야 되는 부종을 얘기해요. 그 양허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 양은 여기서 둘이 아니라 음양할 때 양이에요. 부자 같은 거 써야 되는 심각한 형태의 부종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다 온몸이 다 부으니까 설도 붓고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자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좀 양보를 해서 뭐 위장 같은 데가 안 좋아서 습담이 많이 쌓이면 몸에 살이 찌듯이 혀도 붓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치은이 생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습담을 진다는 거죠. 진단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귀에 diagonal crease, 흠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심장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또 뭐 손톱이 투톤 손톱, 린제이 네일, 제 다른 동영상 보면 나와요. 뭐 테리스 네일 이런 거 있으면 간장이나 신장의 질환이 높고 이런 통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음에도 진단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은이 비신양어냐 하는 문제는 거의 진단적 가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크리즈가 있는 환자가 와서 그 환자한테 심장이 안 좋으시네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보다 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맞아요, 저 심장 문제 있다고 들었어요, 뭐 용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좋은 진단 지표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쇼하려고 닥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치은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빨 갈고 클렌치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무니까 이빨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치은 생기는 거는요,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하나는 스트레스, 그리고 하나는 이 구강 구조가 작아져서 그래요. 다 교정하잖아요. 그래서 작아지게 입을 오므려 놓는단 말이에요. 혀 크기는 똑같은데. 그 혀는 살이 찌면 커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혀는 더 커지는데 옛날 사람보다 구강은 더 작아지는 거죠. 그 치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치은이 훨씬 더 많죠. 그럼 그게 비신양어냐? 전혀 근처에도 안 가는 얘기예요. 오히려 클렌치 왜 해요? 입을 왜 감느냐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방적으로 진단하면 뭐 기체, 감기울결 이런 거랑 또 맞는 게 치은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치은이 비신양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혀의 모양 가지고 뭐 어떤 진단을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그러니까 너무나 초보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진단을 망쳐요. 오히려 근본으로 돌아가서 컴프레hen시브하게 자기가 가진 정보를 모아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보고 어떤 진단의 지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왜 치은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 역시 결정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서양의학적으로는 이게 슬립 앰니아 관련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혀가 커지면 숨을 잘 못 쉴 확률이 더 높아져요. 어클루시브, 폐색성, 기도 폐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혀가 뒤로 말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치은이 생기기 더 크겠죠. 이 얘기가 뭐랑 똑같아요? 큰 차는 주차하면서 긁기 쉽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크니까 씹히기 쉽고 크니까 기도를 막기 쉬운 거예요. 이런 식의 단순한 얘기가 이 지오바니한테 와서는 막 절대 진리처럼 변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서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근대 이후의 서적들에는 많이 있죠. 뭐 컬러로 뭐 이제 현대 중의학이 발전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설진이 현대 중의학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눈에 보인다, 객관적이다 이런 면이 매혹시켰던 거죠. 근데 설진은 사실 중요하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엽천사 같은 사람들이 설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청나라 때 설진이 중요하게 여겨진 배경에는 열병이 있어요. 열병이 생기면 혀가 제일 먼저 막 빨개, 성홍열 생기면 혀가 막 딸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뭐 카와사키 병이랑 다 마찬가지고. 열병이 생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상기도 감염이면 심한 상기도 감염은 그게 딱 뭐 어떤 질환이랑 매칭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에피데믹과 설이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뭐 시대적 변화가 객관적인 걸 중요시하는 풍토 그리고 역병, 전염병의 유행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설진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만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럽에서도 다 설진을 했어요. 다 혀 내밀고 있죠. 진단에 활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청진기 왜 발명했어요? 소관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 들어보고 싶어서. 이 목근형 안도 잘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많이 쓰는 뭐 퓨필라이트나 오토스코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가스램프 들고 봐야 돼요. 더 잘 깊이 보기도 힘들고. 설은 어때요? 이게 그때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내장의 일부예요. 사실은 혀는 근육이거든요. 내장에 뭐 다 근육이죠. 뭐 위장도 근육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내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 코팅 같은 것도 설은 이 교체주기, 세포 교체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혀 다친 거는 금방 낫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 소화기는 세포 교체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 서양에서도 설진을 다 했어요. 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명한 설진 책이에요. 글로솔로지. 글로스가 혀죠. 이거 봐도 뭐 아까 우리 봤던 동양의 서적처럼 되게 자세하고 상세한 진단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 왜 한의학에서는 난데없이 설진이 슈퍼스타가 됐고 서양의학에선 사라졌을까요? 이런 배경이 현대 중의학의 단면이에요, 단면.